안녕하세요. 한우석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서버 센트 이벤트 SSE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주문 접수 채널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수십만 파트너분들이 주문을 보다 쉽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PC, 앱, 안드로이드 포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식당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전송하고 있던 이런 알림음을 어떻게 변경하였고 그리고 왜 변경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이제 기존 알림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AWS IoT와 SSE를 도입하였고 도입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과 향후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알림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알림 시스템을 아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각각의 도메인 서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행하는 퍼블리셔와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MQTT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건 그냥 메시지 프로토콜의 한 종류로만 알고 있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에는 핵심 주제가 아니니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API 서버와 또 응답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먼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MQTT 브로커로 연결하여 자신의 토픽을 구독합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 서버들은 주문 접수와 같이 특정 도메인 정보가 변경되면 서버는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리기 위해 MQTT 퍼블리셔를 통해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발행한 메시지는 브로커를 통해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API 서버로 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하고 알림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알림 시스템에는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로 페이로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메시지 페이로드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거시 클라이언트에서는 페이로드가 일정 길이가 넘어간다면은 이제 잘려서 일부만 수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로드를 최대한 작게 제로 페이로드 형식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1번 주문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만 확인하고 API를 호출을 통해 어떤 정보가 바뀌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클라이언트의 메모리에 있는 1번 주문 데이터와 그리고 API 응답으로 수신한 1번 주문의 데이터의 변경점을 확인하여 알림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알림을 노출하기 위한 로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알림을 노출하는 시점과 그리고 클라이언트 알림 문구들이 버전에 종속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바꾸고자 하더라도 클라이언트 버전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안 문제인데요. 클라이언트는 MQTT 브로커로 연결할 때 인증 정보를 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픽을 구독하는 데에는 별다른 인증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B 파트너가 A 파트너의 토픽을 구독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이었지만은 보안상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제로 페이로드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API 호출을 통해서만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보안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문제입니다. MQTT는 HTTP와 다르게 1883이나
8883 포트를 사용합니다. 일부 특수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해당 포트들이 방화벽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어쩔 수 없이 MQTT 로직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폴링하는 로직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웹뷰에서 연결하는 게 어려웠는데요. MQTT 연결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웹뷰에서는 이렇게 여러 브라우저 탭이 동시에 열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 구현 복잡도가 높았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먼저 AWS IoT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AWS IoT는 AWS에서 사물 인터넷을 관리하기 쉽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MQTT 브로커를 제공하고 추가로 보안 및 또 각각의 디바이스 관리, 또 모니터링 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먼저 메시지에 보안을 적용하였습니다. MQTT를 연결하기 전 X509 인증서를 발급받는데요. 이때 인증서에는 자신의 토픽만 구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하여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토픽만 구독하고 수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시지에 이제 보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메시지 페이로드에 좀 더 유의미한 정보들을 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클라이언트에서만 MQTT 페이로드가 길어지면 수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메시지 페이로드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클라이언트는 메시지 페이로드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메시지 수신 즉시 노출하는 로직만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컨텐트를 보고 알림의 문구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벤트 타입, 사운드 타입 같은 정보를 확인하여 클라이언트는 어떤 알림을 노출할지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함으로 알림 문구의 변경이나 알림 노출 시점이 클라이언트 버전에 종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문제는 AWS IoT도 여전히 MQTT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SE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입하기 전 실시간 통신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폴링은 이 주기에 따라 폴링은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하여 API 요청을 하여 데이터를 읽어가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주기에 따라 실시간이지 않고 또 데이터 변경 없이도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폴링을 제외하고 두 가지 방식 중 고민하였습니다. SSE와 웹소켓은 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SS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단방향으로 푸시하는 것이고 웹소켓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중 저희는 SSE를 선택하였습니다. 네. 이유는 기존 아키텍처와의 정합성인데요. 기존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가 수신되면 알림을 노출하고 API를 호출하여 결과를 응답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웹소켓으로 바꾼다면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모든 API에 대해 새로운 웹소켓 인터페이스를 재정의하고 변경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둘 다 큰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알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소켓은 오버 엔지니어링이라 판단하고 SSE를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 중 고민하였습니다. 플로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션이 연결된 서버로 API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SSE 서버와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각 서버는 연결이 수립되면은 세션 매니저에 자신과 연결된 클라이언트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만약 B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세션 매니저에 B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B가 연결되어 있는
API를 호출하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 홉을 최소화하여 레이턴시가 줄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되는 성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런 세션을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과 메시지 전송 중에 만약에 서버가 새로 뜬다면은 유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역전될 수도 있고 SSE 서버는 퍼블릭에 위치한 서버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송하는 API가 퍼블릭에 열려 있다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션이 연결된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좀 전 설명드렸던 방식과 비슷하지만 브로커를 통해 순서를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서버가 띄어지면은 자신이 구독할 토픽을 생성하고 이제 세션 매니저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B 클라이언트로 전달하기 위해 세션 매니저에 어떤 토픽으로 전송해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으로는 브로커를 통한 순서를 보장할 수 있고 이것도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지만은 단점으로는 이제 복잡한 토픽을 관리하는 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 서버가 추가되는 중 메시지가 전달된다면은 유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똑같이 서버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브로커는 그냥 모든 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필터링하여 클라이언트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장점은 일단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쉽게 스케일인, 스케일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한 메시지의 순서가 보장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호흡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세 번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유는 저희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지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호흡이 증가하는 단점보다 서버를 보다 쉽게 스케일인, 스케일인 아웃 할 수 있고 순서가 보장되고 그리고 유실 가능성이 적은 3번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스템에서 메시지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메시지 순서를 보장하고 유실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도입한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방식은 카프카나 다른 메시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면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여 저희는 SSE 연결해서 특별히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스프링 웹플럭스 코르틴 환경입니다. 연결 요청이 오면 코르틴 플로우를 반환하고 클라이언트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헤더에 클라이언트 연결해서 last event id라는 값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HTTP 스펙으로 클라이언트가 마지막 수신한 아이디를 헤더에 넘겨주어 연결이 순간이 생기더라도 메시지 유실이 없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잠깐 코드로 확인하면은 먼저 last event ID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송합니다. 그리고 하트비트를 전송하고 연결이 종료되면 세션을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서버에서 1번 아이디를 전송하면 클라이언트는 아이디 1번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2번을 저장하고 이때 연결이 끊겼습니다. 근데 브로커에서는 3번 메시지가 왔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메시지도 유실되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와 재연결이 될 때 last event ID를 2로 넘겨받아 이거보다 큰 메시지들을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순단이 생기더라도 메시지를 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팀에서 특별한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주문서 출력이나 신규 알림,
이런 것들은 무조건 디바이스당 정확히 한 번이 전달이 되어야 되고 접수되면 또 전달이 되면 안 되고 이런 로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로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만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정의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커밋 메시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라면은 아래 두 필드를 추가하여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수신하면은 커밋 URL이라는 URL만 호출하여 서버에 전달받으면 서버는 DB에 마킹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서버에서는 주기적으로 커밋되지 않은 이벤트 목록을 조회하고 이 이벤트 중에 재발행이 가능한 이벤트만 필터링하여서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시지 보안인데요. 저희는 HMAC과 인증을 통하여 철저한 API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제 메시지는 절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세션일 경우 동시에 접속할 수 없도록 좀 더 보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같은 세션일 경우 이제 내 세션 아이디로 활성 세션을 관리하고 메시지 전송 시 활성 세션을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잘못된 세션을 강제 종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사용자 클라이언트 A가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연결은 수립되고 이제 이때 서버는 세션 아이디를 부여하여 세션 매니저에 활성 세션 정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A는 S1이라는 세션이 활성 세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상 사용자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세션 매니저에는 S2라는 활성 세션 정보로 다시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세션이 유효한지 검증합니다. 네, 검증된 세션이 유효하게 된다면 정상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고 유효하지 않은 세션은 클로즈 메시지를 수신하여 세션을 강제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는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또 클라이언트에는 여러 폴링 로직이 존재하였습니다.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폴링도 있었고 화면의 상태를 변경하기 위한 폴링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어떤 상태가 변경되더라도 각 도메인 서버 특성상 이벤트를 전송할 수 없는 환경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비효율적인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수립되면은 서버에서 각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호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각 도메인을 호출하던 방식을 서버에서 각 도메인 이렇게 한 뎁스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폴링한 결과가 변경이 있을 때만 클라이언트에게 SSE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이제 전환하면서 겪은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환하면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백프레셔 문제입니다. 네, 백프레셔는 이벤트 파이프라인이 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었냐면은 어느 날 베타 환경에서 메시지가 수신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런 로그가 남아 있었는데요. 메시지 처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로그가 있었습니다. 네, 카프카에 맥스폴 인터벌이 초과되어 파티션이 할당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카프카의 설정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설정을 튜닝하더라도 같은 문제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처리하는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코드에 있었는데요. 저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코루틴 채널을 사용했습니다. 코루틴 채널은 코루틴 간의
프로듀서 컨슈머 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 이때 저희는 별다른 설정 없이 디폴트 값들로만 채널을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캐퍼시티는 이 채널의 버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on 버퍼 오버플로우 속성은 버퍼가 가득 찼을 때의 동작입니다. 이때 캐퍼시티는 랑대비로 되어 있는데요. 랑대비는 0이었습니다. 이게 버퍼 사이즈가 0이었기 때문에 메시지 처리가 바로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근데 여기서 TMI로 프랑스어로 랑데뷰는 만남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버퍼가 0이라서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만나야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on 버퍼 오버플로우 속성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값인 서스펜드로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드는 버퍼가 가득 차면 중단하고 드랍 레이티스트는 최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드랍 올디스트는 가장 오래된 메시지를 버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버퍼가 0이고 가득 차면 중단되는 채널을 생성했기 때문에 카프카의 메시지 처리 시간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절한 값으로 이 채널을 생성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포 시에 일정한 주기로 CPU가 스파이크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서버가 종료되면 서버를 배포하고 서버가 종료되면 클라이언트 연결이 종료됩니다. 이때 다시 클라이언트가 한꺼번에 재연결을 시도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유지 시간이 일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연결을 했다 끊었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CPU가 이렇게 스파이크 됐다가 떨어졌다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연결의 유지 시간과 재연결의 랜덤한 지터 시간을 부여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배포를 해도 CPU가 스파이크 되지도 않고 그리고 SSE 세션 수를 점점 안정화되게 복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네트워크가 많아서 CPU가 상승하는 문제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앱, PC, 웹뷰 등등 각 프로그램별로 버전별로 처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버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돼서 불필요한 네트워크 I/O가 생기고 그러므로 CPU가 상승했습니다. 이걸 해결하고자 서버에서 연결 시에 처리 가능한 이벤트만 받아서 이제 불필요한 네트워크를 제거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개선해 볼 만한 사항들인데요. 현재는 지금 메시지 브로커로 카프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서버 센트 이벤트에 알맞은 경량 프로토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네, 레디스 스트림이나 나츠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OC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바일 앱에 서버 센트 이벤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알림은 전부 푸시로 수신하고 있었으나 앱이 포그라운드에서는 서버 센트 이벤트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는 푸시로 알림을 전송하여 푸시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SSE를 도입하면서 좀 더 인프라를 효율화했습니다. 서버 비용도 절감하고 그리고 메시지의 일평균 4천만 건의 메시지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링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도 감소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더 좋은 점은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알림 시점이나 문구를 서버에서 제어할 수 있었던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MQTT와 다르게 SSE는 코틀린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수정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뷰에서도 지원을 가능하고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밌는 일을 하게 도와주신 주문 접수 채널 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